1960년 10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5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책임감이라는 짐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집집마다 백열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겨울이면 연탄불을 피워도 방바닥은 늘 차가웠습니다. 여름밤이면 모깃불을 피우고 부채질을 해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준호의 놀이는 단출했습니다. 흙바닥에 구멍을 파고 구슬을 굴렸고 나무를 깎아 만든 팽이를 돌렸습니다. 가끔 장날에 얻어먹는 솜사탕 하나가 가장 큰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더 오래 바라보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벽돌을 나르고 다리를 놓는 인부들의 모습. 그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걸 만들고 싶다. 어린 마음속에 심어진 꿈은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준호는 부지런했습니다. 연필은 끝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깎았었고 노트는 마지막 장까지 빼곡히 채워야만 새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준호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중학교에 들어간 준호는 더 넓은 세상을 접했습니다. 친구들 중 절반은 집안 사정으로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교실에 앉을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책가방을 메고 걸어다니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는 도시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세련된 말투, 외국 잡지, 팝송을 흥얼거리는 모습. 시골 출신인 준호는 처음엔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노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그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끈기 하나로 장거리 달리기를 완주했고 배구 시합에서는 몸을 던졌습니다. 체력과 끈기는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교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 서울의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대형 다리.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길을 만든다. 나는 저 건물을 세운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문제집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책장은 낡아갔지만 그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1979년 준호는 건설학과에 합격하며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시골 소년의 청년 시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서울로 올라온 준호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좁은 시골길만 보던 눈에 끝없이 솟아있는 빌딩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버스와 지하철, 인파에 밀려가는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와 구조 계산은 흥미로웠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다 보면 눈이 충혈되었고 제도판 앞에서 꾸벅꾸벅 졸곤 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자취방에 돌아가는 길, 손에는 늘 지우개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젊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나라 건물을 세운다. 그때만 해도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캠퍼스에는 시위와 구호가 이어졌고 학생회관 앞에는 늘 사람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준호도 몇 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은 그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친 뒤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배치된 곳은 강원도의 산골 부대.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야간 근무를 설 때는 발가락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군 생활은 고되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버티는 힘. 고참에게 혼나고 끝없는 행군을 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의 체력과 끈기를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과의 우정은 오래 남았습니다. 불침번을 서며 나누던 대화. 나는 제대하면 장사할 거야. 나는 대학 다시 다녀서 교수 될 거야.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청춘은 조금씩 무르익어갔습니다. 제대 후 준호는 복학했습니다. 군에서 다져진 끈기는 공부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집중력이 생겼고 그는 묵묵히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도면을 붙들고 씨름했지만 이제는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1983년 준호는 마침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 우리가 그냥 어사라고 부를 회사에 합격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복잡한 스펙이나 점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서 한 장과 성실하게 면접에 임한 태도가 전부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곧장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이제 우리 집 희망이다. 첫 발령지는 지방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숙소였고 아침 6시면 모두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젖어 옷이 달라붙었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어 시멘트 포대를 뜯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길을 사람들이 달리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현장은 늘 위험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굴착기, 무겁게 쏟아지는 시멘트,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발 디딜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종종 후배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이면 동기들과 함께 컨테이너 안에 모였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라면을 끓이고 소주 한 병을 돌려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던 대화는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언제쯤 서울 본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만든 길은 사람들이 다 쓰잖아. 그거면 된 거지.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도로 위에 스며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청춘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준호의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먼지와 땀에 절어 돌아오는 남자를 그녀는 묵묵히 이해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근처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누거나 시내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 그의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안을 때 준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아기의 울음소리에 깨면서도 그는 피곤함보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줍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사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이름이 불릴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가족이 잠든 뒤 그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나까지 잘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다행히 그는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남는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말을 챙기려 노력했고 아내의 손을 더 자주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2000년대 준호는 회사의 명령을 받아 해외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간 곳은 동남아의 한 공사장이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은 옷을 적시고 흙먼지는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낯선 언어와 문화에 부딪혔습니다. 작업자들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현지 관행도 달랐습니다.
회의가 늘어지고 자재 수급이 늦어질 때마다 속이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첩 속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꼭 끝내고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도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속 아이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없는 자리 내가 채우면 되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외 현장에서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발주처는 기한을 앞당기라고 압박했고 본사에서는 비용을 줄이라고 독촉했습니다. 사이에 낀 그는 양쪽의 불만을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회사의 생활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잘못하면 수백억 손실이 났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보고서를 읽을 때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 한 문장, 이 한 장표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승진 기회를 놓쳤고 이름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짐했습니다. 임원은 못 돼도 맡은 현장은 끝까지 책임지자.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2008년 준호는 중동의 한 대형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섭씨 45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노동자 수백 명이 땀을 쏟으며 일했고 모래바람은 늘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해 여름 현장에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강풍에 휘청이며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숙소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쳤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 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정을 멈추고 안전 점검부터 다시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발주처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나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다시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재점검 과정에서 작은 균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동료들은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어. 그 사건 이후 준호의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끝나는 현장에서는 사람 목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마음가짐은 후배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도면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야. 안전이 먼저다. 이 신념은 그의 나머지 직장 생활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그의 머리는 어느덧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그가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후배들은 젊고 똑똑했습니다. 노트북 하나로 설계를 완성했고 드론을 띄워 공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으로 구조를 검토하는 모습은 그가 대학 시절 밤새 도면을 그리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속으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후배들이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을 때면 그는 잠시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공사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후배들은 존중하는 듯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 시대는 여기까지다. 이젠 내가 가진 걸 남길 때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현장의 감각, 위험한 상황에서 몸으로 배운 안전관리,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법,
계약서의 작은 글씨 속 함정을 짚어내는 노하우까지. 그의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교과서 같지는 않았지만 삶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은 숫자는 잘 못 다루셔도 현장에서만큼은 책보다 정확하다. 그렇게 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2020년 마침내 정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아직도 현장에 계셨냐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현장은 크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끝나는 마지막 현장이니까. 그는 나사 하나 안전모 하나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임원은 못 됐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순간 후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직책이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가끔은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소소한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가끔은 옛 동료들과 만나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공사도 했었지. 그때 진짜 죽을 고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다. 추억은 술잔 속에서 피어올랐고 웃음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장성에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너희만은 나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정년 이후 그는 자주 되뇌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보람도 많았다. 그의 삶을 정리하자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회사가 전부는 아니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내 곁에 남는다. 그래서 가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현장은 사람이 만든다.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다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는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버티는 자가 끝내 살아남는다. 버티는 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원동력이었다. 강준호, 1960년에 태어나 60년을 건설 현장에서 살아온 한 남자.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달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책임과 성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생이란 참 별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내 인생 뭐 많았다. 하지만 그게 다 내 삶이었고 그래서 고맙다.